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뉴력퓨전의 이은수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벤트들 쭉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이벤트부터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네. 지난주 제일 저기 이벤트 지난주에는 또 우선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가 야근을 와가지고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베이지북이랑 이제 PC가 있죠. 근데 시장이 제일 많이 제일 신경 쓰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PC는 그냥 뭐 알아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베이지북에서 침체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 이제 이 시장이 좀 되게 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에서 과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느냐. 그리고 이제 침체가 이번에 침체를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게 계속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bad is good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순을 보여주는 좀 데이터가 요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료는 이제 23년도 4분기부터 24년 1, 2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순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예상치를 적어 놓은 건데 이 4분기, 올해 4분기에 조금 주춤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24년 4분기에 3% 성장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내년 상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24년도 1분기에는 뭐 6% 이상 실적이 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2분기에는 뭐 두 자릿수로 다시 복귀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업 실적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죠. 24년에 침체가 온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이게 굉장히 또 모순되는 데이터가 3분기 실적 발표, 요번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3분기에. 그러니까 이 하늘색이 3분기의 주가 움직임이고 이제 회색이 5년 평균입니다. 오른쪽은 어닝 쇼크가 떴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마찬가지로 하늘색이 이번 3분기고 이 회색이 5년 평균인데 근데 역시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어닝 쇼크가 떴을 때는 거의 뭐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쇼크도 쇼크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떨어진 주식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게 많았고 그 이유가 보통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가 많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도 네.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또 깨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뭐 중국 수요 얘기가 좀 나오니까 또 이제 좀 반응이 시들시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장이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소프트 랜딩일 거야. 그래서 내년에 좀 깊은 침체를 뜻하는 실적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시장이 아주 과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소프트 랜딩이라는 게 골디락스랑 무슨 차이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지금 아주 좀 좁은 길을 잘 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도 낮아지는데 경기가 둔화되는데 너무 또 둔화되는 건 아닌 정도.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그런 꿈 깨라. 깊은 침체 온다. 물가가 마이너스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프닝 앞에 열심히 경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데이터를 쫙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그렇지 않다. 경기 나빠질 것이다 라는 인물입니다. 어느 분이죠? 네, 바로 이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캐시우드. 캐시우드입니다. 근데 캐시우드가 매크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캐시우드는 기술주, 성장주 이런 뭐 보통- 바텀업 하는 사람 아니야? 맞아요.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캐시우드가 날리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나이도 꽤 많으세요. 55년생이고 이때 원래는 이제 80년대에 활동했던 1세대 여성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래퍼 곡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의 제자기도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데뷔 때도 범상치 않았던 게 이때 80년대 당시에 이제 물가가 막 너무 높아가지고 볼커가 금리를 뭐 한 20%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기라성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헨리 카우프만이라고. 이제 그분은 금리 더 올라간다. 인플레는 이제 경제 완전히 삽입이 돼가지고 금리를 더 올려야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라고 한 반면에 캐시우드는 아니다. 인플레 끝났다. 이게 이제 이 디스인플레로 빠지고 물가가 계속 쭉 빠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토론에서 이 신이었던 캐시우드가 이 기라성 같은 당시 업계 선배를 그래서 캐시우드가 맞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았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이런 또 상당한 이력이 있는 이코노미스트 출신입니다. 캐시우드 하면
테슬라 생각나잖아요. 테슬라 2018년에 주가 상승할 거다 전망했을 때 정확하게 맞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80년대쯤에 디스인플레이션 올 거다 했는데 예측했던 시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80년대 캐시우드가 디스플레이션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장 근거는 사실 그또 평행 이론 같아요. 오늘날 주장 근거랑도 비슷한데 그때 당시도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뭐 노동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건 다 후행 지표고 내가 보는 선행은 다 꺾였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지금 보는 지표도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해서 맞췄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주장하는 논리도 그와 좀 꽤 비슷합니다. 어떤 근거들이죠,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앞단의 물가가 꺾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단의 물가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발표하는 CPI는 소비자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가격이고, 그럼 이제 기업이 이 물건이나 상품을 만드는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 자재로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랑 그리고 사람 손을 타는 인건비인데 이거 두 개가 다 꺾였다는 겁니다. 캐시우드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인데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는 이 정점을 찍고 이미 꺾였습니다. 뭐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유가가 다시 뜨긴 했지만 좀 또 다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천연가스도 뭐 2020년 겨울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봤을 때는 봐라, 이 앞단의 물가 중 하나인 원자재 꺾였다. 다시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 비농업 단위 노동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나, 노동 비용이 얼마나 투입이 되나, 물건 하나 만들 때 그거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도 그래프 보시면 최근 뭐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봤을 때는 자, 물건 만들 때 원자재 가격도 꺾였고 인건비도 꺾였어. 그러니까 이제 앞단의 물가는 이제 꺾인 거고 이게 이제 소비자가 직접 사는 물가인 뒷단의 물가로 가는 그 시간만 좀 남았을 뿐이야. 그게 좀 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생각만큼 3%대에서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 앞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캐시우드가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허수인 경우를 보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 파라든지 네. 지금 뭐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노동시장 아닙니까? 노동시장은 실업률 최저고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침체가 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침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거 허수다, 그거 착시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우선 이제 통계를 좀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 고용 조사를 할 때 보통 이제 비농업 고용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고용을 했는지를 보는데 그거 말고 가계 조사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네 집에 몇 명이 취업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 추이를 보니까 이미 둔화가 되고 꺾이고 있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좀 둔화가 되고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조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 기업에서도 제가 일하고 B 기업에서도 일하고 만약에 투잡을 뛰면은 제가 이제 일자리가 두 개로 잡히거든요. 하나로 잡히는 게 아니라 A 기업에 이제 고용됐고 B 기업에도 고용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당신의 집에 몇 명 취업했습니까? 저 투잡 뛰니까 2명 취업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캐시우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엔잡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노동 통계에 이런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 조사를 봐야 되는데 가계 조사는 이미 이 둔화가 되고 꺾였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지금은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체가 또 좋은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전략에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도 했었는데 그거랑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 저기 하나가 더 있거든요. 캐시우드가 네. 주장한 침체의 근거요? 근거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돈이 도는 속도도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건데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경제를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시장에 얼마나 있나 이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에 돈이 얼마나 있나, 그래서 경제에 돈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위 손바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곱하면은 이제 그게 경제 성장률이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다들 보시듯이 M2 증감률이 이제 하늘색이고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유통 속도의 증감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돈의 양이 얼마나 늘고 줄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은 돈이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 돈의 양은 거의 뭐 1940년대, 30년대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경제가 지금 GDP가 괜찮게 나오는 이유는 이 돈이 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근데 캐시우드는 이것도 꺾일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좀 뒤로 가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8년도에 이제 회색 에리어로 돼 있는 게 금융위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돈이 돈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유통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 금융기관의 위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 위기가 오니까 유통 속도가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 올해 초에 SVB 사태가 있었거든요. 올 초에 지역은행의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의 위기 한번 겪었으니까 이 유통 속도가 다시 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노동시장으로 보나 뭐 돈이 도는 속도 이런 걸로 보나 우리가 침체를 피할 수가 없다. 그것도 상당히 깊은 침체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침체가 올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일단 이 침체가 나쁜 침체는 아니야. 꼭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고 하면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좋은 침체 뭔 소리야라고 그쵸.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우리가 소위 지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이제 최초의 산업혁명이 이제 증기기관 만들고 이게 이제 1700년대에서 1800년대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굴뚝산업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00년대 초에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자동차 앞에 서 있는 분이 이제 헨리 포드거든요. 헨리 포드가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때 개발됐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위에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분이 에디슨이랑 테슬라거든요. 둘이 또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이제 송전 시스템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노동자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술 혁신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노동력도 일손도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 생산력이 폭발을 해가지고 수요가 따라잡지 못해서 물가 디플레가 갑자기 왔거든요. 물가가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주식은 실질 수익률이 연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99%요. 굉장히 좋았던 시기인 거죠. 겉으로 지표로 봤을 때는 이게 디플레인가 안 좋은 시기인가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좋은 시기였다. 캐시우드는 요번도 지금이랑 비슷하다. 뭐 아까 이효석 이사님도 이런 많은 걸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AI 혁명도 있고 뭐 지금 블록체인도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바이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이오도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굉장히 또 꽃을 피우고 있고 로봇 기술도 굉장히 꽃을 피우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로 대표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 저장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서 이때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최근 의견을 바꿨죠. 그러면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캐시우드만의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캐시우드의 전략은 이제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이 또 혁신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혁신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혁신에 투자하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AI입니다. AI 같은 경우는 뭐 또 엔비디아 얘기하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캐시우드는 오히려 엔비디아 싫어합니다. 또 굉장히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엔비디아가 또 떡상하기 전에 다 팔아가지고 또 이게 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캐시우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진짜 AI가 아니다. 왜냐면 이제 캐시우드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보거든요. AI 산업을.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같이 칩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GPU를 만드는 회사, 하드웨어 회사죠. 두 번째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이 챗GPT나 바드 같은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회사,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마지막이 데이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회사. 근데 캐시우드가 봤을 때는 칩이랑 모델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칩은 엔비디아 봐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이렇게 독점하고 있지만 뭐 AMD도 막 엄청나게 기술 개발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테슬라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뭐 자사 이 AI 칩 만든다고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해자도 무너져 간다. 그리고 모델은 뭐 챗GPT가 지금은 굉장히 독점적으로 보이지만 바드도 결국은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바드도 결국 챗GPT 따라잡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라마도 있습니다. 라마도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모델도 결국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떤 모델이 좋다고 해가지고 모델이 독점을 하게 되는 그런 해자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진정한 해자가 뭐냐? 데이터다.
왜냐면 그 데이터는 그 회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와 이제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데이터를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테슬라 같이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테슬라는 엄청난 혜자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그젝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대장암을 검출하는 유전자 검사라는 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대장암 검출하는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 제품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검출하는 데이터도 이 기업이 지금 다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가 추이는 뭐 딱히 좋지 않습니다만 캐시우드는 오히려 지금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다. 이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혜자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팔았으면 꽤 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 이 악물고 이제 AI 기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끝까지 하시긴 주장을 했는데 하고 있군요. 그래도 논거는 뭐 튼튼하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가상화폐 쪽도 굉장히 캐시우드에서 언급을 한 게 이제 65만 달러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캐시우드가 여기 좀 사활이 걸렸죠. 왜냐하면 지금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거든요. 1월이 되면은 승인을 이제 SEC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초록색 박스로 보이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 ETF 이제 앞으로 남은 가장 빠른 이제 승인 결정일입니다. 그게 바로 아크의 ETF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정 나냐 안 나냐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나는데 캐시우드로서는 굉장히 뭐 이제 사업적으로도 명운이 걸린 거고 뭐 그 전부터도 뭐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효석 기사님 디지털 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캐시우드도 이건 뭐 굉장히 안전 자산이다. 이 은행 사태 때 봐라. 그때 막 비트코인 갑자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을 불신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한 곳이 무너지면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른 곳도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니까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데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 뭐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이런 안전자산이랑 비트코인이랑 다를 게 뭔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른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크립토 자체가 훨씬 더 달러나 금보다는 확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레이어 1이다, 레이어 2 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게 각자 이제 블록체인 망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제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 거고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블록체인 망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 블록체인 내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인데 조건이 다 있어요. 조건이 다 있고 그 조건에 충족만 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알아서 자동 실행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블록체인망 내에서 이제 D앱이라고 여러 가지 뭐 앱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블록코인이 그냥 거래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앱도 나오고 뭔 서비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봐라 지금 이 달러나 금은 그냥 그 자체로만 그냥 금고에 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무슨 파생이 되는 서비스 이런 게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특히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런 파생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캐시우드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80년대부터 활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90년대에 인터넷에 처음 나왔을 때 그 현장을 봤는데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코인이.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그 누구도 여기서 뭐 금융 거래를 하고 뭐 사진을 올리고 뭐를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지금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금은 코인이 뭐 그냥 코인은 뭐 투기하고 뭐 변동성 심하고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망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한 서버에서 이제 응답을 해서 보이는 중앙화 구조에서 탈중앙화 구조로 인터넷이 인프라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크립토 세상이 올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터넷의 태동기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혹시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캐시우드가
GBTC를 팔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 GBTC는 캐시우도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분이잖아요. 이제 네. 본인 ETF를 현물 ETF를 냈기 때문에 사업적인 목적에서. 그러면 ETF가 이제 승인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승인 뒤에는 급락할 수 있다라는 엇갈리는 전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뭐 이미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요. 근데 캐시우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거 ETF 나오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캐시우드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엄청난 확장성이 있고 마치 인터넷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박을 매수의 하더라고요. 기회로 볼 수 있다. 저 매수의 기회죠. 라고 보는 시각이군요. 이쯤에서 이윤수 연구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캐시우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제 캐시우드 발언의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뭐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논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선은 캐시우드가 AI 산업을 세 가지로 분류한 거, 칩, 모델 그리고 데이터. 이거는 한번 이제 AI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 허수가 있다, 뭐 다른 지표들이 허수가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 선행 대표적인 게 경기 선행 지수죠. 그중 경기 선행 지수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ISM 제조업 신규 수주 그리고 제조업 평균 주당 노동 시간. 근데 지금 세상은 이제 제조업 기반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서비스업 비중도 엄청 크고 그리고 많이 디지털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지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반영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의 상승을 주도하는 게 ETF인데 그 ETF 지금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블랙록 아니겠습니까? 블랙록이 뭐 비트코인 ETF도 신청하고 이더리움 ETF도 신청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지금 요 그림은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에 있는 최초의 블록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빨간색 박스로 써져 있는 게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더 타임즈지 기사를 이렇게 실었어요. 최초의 블록에. 영국 재무부에서 은행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에 대한 이제 구제 금융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가 뭔 일만 터지면은 뭐 연준이고 뭐 정부고에서 그냥 돈 찍어서 마무리하니까 그냥 윤정기 돌리듯이 그냥 이렇게 돈 찍어서 마무리하니까 이게 화폐 맞아? 좀 우리가 탈중앙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탈중앙화 코인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 블랙록이죠. 자본주의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탈중앙화 이 아이템이다. 뭐 달러를 대체할 거다라는 거는 저는 뭐 끝났다고 보고요. 비트코인 믿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럼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이제 중앙화 시스템에 편입이 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자산의 성격이 부여가 될 텐데 그게 어떤 성격으로 부여될지는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이윤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